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함을 요구한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깊이가 다른 독서 팟캐스트 다독다독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시작합니다. 깊이가 다른. 네, 오늘 게스트를 봤더니 깊이가 달라요, 혹시? 예. 깊이가 다르고 넓이도 다르시죠. 정말 이 알매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지금 제 친구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뭔가 내가 이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팟캐스터니까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어떤 분야를 원하냐니까 경제 쪽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렸거든요. 지금 압도적인 탑. 경제 분야는 탑. 네. 이 책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 책이 코로나 투자 전쟁입니다. 네. 지금 막 정말 유례없는 이 상황을 계속 맞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정말 등대가 되어줄 분들의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셨죠. 네, 8분이셨죠. 8분의 네, 8분의 공동 필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위원님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팬이 많으신. 제일 제가 그래도 공저자 중에서 제일 말석인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마무리는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다 아는데 다 안 불렀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준영 하나면 끝납니다. 네. 정치해지는 올 필요 없어. 네. 또 왜 그러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으세요 여기? 네. 이 책을 이제 그 공동 필자로서 앞에도 다 읽으셨을 텐데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일지. 사실 이제 코로나 투자 전쟁은 되게 급하게 이제 기획이 되고 만들어진 책이죠. 그러니까 뭐 2019년 말로 시계를 돌려보면 다들 열심히 회사에서 밤새서 2020년 예상도 하고 업무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 다 어디가 있죠? 다 쓰레기통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뭔가 이제 2020년 2월, 3월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져서 처음엔 두렵고 무섭고 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 답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외국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런 거를 열심히 찾는데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거의 뭐 없었어요. 그냥 부처님 말씀 정도 되는 이제 당연한 말씀들을 빼고 나면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라는 것들이 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 이제 그 신과 함께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시던 분들을 여러 이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채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산시장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한 달간 이제 해왔죠.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당장 현안이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나누고 하다가 이제 김동완 소장님께서 차라리 이걸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난데없는 이제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 약간 머뭇거릴 틈새도 없이 다른 분들께서 다들 이미 집필을 시작하시죠. 하시죠. 저는 근데 사실 투자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 껴도 되나요? 뭐 그랬더니 그냥 들어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 칸에 이제 올라타게 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와중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되게 부담도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쓰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상황 중간중간에 누군가 정리를 해주고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사실은 이제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예,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도 더 전이죠. 그러니까 90년대 한 초반쯤에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한번 폐놀이 쏟아져가지고 큰일이 벌어졌죠.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그 당시 이제 지금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이제 공해추방운동연합에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위에 있던 형 누나들이 이제 다 현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저 하는 일은 전화 받는 거예요. 전화 받고 당시 이제 팩스 있으면 팩스로 이제 들어온 거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막 며칠 사이에 벌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냥 그 당시는 이제 뭐 온라인도 잘 없으니까 PC 통신밖에 없으니까 신문 이제 스크랩 해놓은 걸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시작됐고 그때 정부는 무슨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것들을 한 2주치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지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시작된 거야? 대처만 알고 네, 살다 그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이밀었죠.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웬만한 신문들 다 나눠드렸고, 네. 정부 부처에도 나눠드렸고, 그래서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누군가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일이라도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 방향이 어찌 나갈지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거기 맞춰서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하지. 그냥 다 쓸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도 잃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그랬지라는 이제 후회,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데 힘을 썼다 뭐 이런 낭비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 2020년 말 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책을 써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간에 알고 있던 경험, 지식 이런 걸 총동원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뉴를 빨리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읽어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보고 그 메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거는 이제 그분들 자유지만 그래도 뭔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월달 길게 보면 한 6개월 됐죠. 우리가 이제 뭐 우한 폐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6개월 짧게 보면은 한 석 달, 한 100일 정도 이제 지나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한번 정리를 해서 흐름을 이제 짚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책이 확 정리가 되는 거. 네. 책에 대한 몰입도가 확 높아지네요.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면서 진짜 예. 3개월 동안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정말.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네. 그 조선왕조 실록이 이렇게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래서 조선왕조 조선왕조 실록에 실록은 이제 매일매일 쓰니까 이제. 그게 원본이 되는 게 승정원 일기라는 것들인데요. 갑자기 최준영 박사님을 보면서 도승들이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 지금 청와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빠셔님 이 책을? 뭐 쑥 읽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신과함께를 워낙 하루도 안 빼고 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뭐 거기서 많이 얘기가 됐던 얘기들인데 이걸 또 글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정돈된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최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림은 어땠어요? 진짜 코로나19 이후가 되게 많이 궁금한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두루두루 좀 전망하고 있고 다뤄주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다 습득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좀 개인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최준영 위원님의 이런 챕터대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예감은 듣는데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투자하셨으면 다 성공하셨죠. 코로나 투자자들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다행히 좀 이렇게 대처는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경제적인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답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막 써 내려주신 이 지필진들 덕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최준영 위원님의 글을 보고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더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무서워 언제 끝나 막 이렇게만 하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은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한 에디터, 기획자가 철저하게 딱 중심을 잡고 쫙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채워나간 책은 아니에요. 그쵸. 이제 급박하게 네. 이제 각 분야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막 써내려간 이제 그런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필자마다 조금 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미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보고 다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책에 또 반대로 장점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날 것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난 이분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내기는 오히려 쉬운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책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정과 반의 싸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늘 모신 최준영 위원님이 합의 개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마 다 두루두루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뭘 써야 될까? 다들 투자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닌데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넓게 이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부터 뭔가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래 봐야 영원 불멸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당연히 소련과 미국은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속에서 다들 전 세계들은 이편 저편 나눠서 싸우는 건 너무나 이거는 영원 불멸에 최소한 한 100년은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제 눈앞에서 그것들이 우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다음에 90년 이제 걸프전이라는 또 난데없는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제까지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다 한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세상의 질서가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싹 3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올 게 이제 왔나? 하나의 질서가 이제 방금 이제 정반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질서가 가다가 뭔가 이제 힘에 붙일 때쯤 사실 붙이기 시작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런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 2012년 뭔가 시스템 자체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왔는데 다들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충격을 한번 줘서 니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지금의 이제 이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1990년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이제 2000년 이후의 기억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2000년 이후의 어떤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걸 보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A라는 질서가 존재했을 때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당연하게 그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결정이 이제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결정이 이제 각국 정부나 여기저기서 내려지고 거기에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냉전 시기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야 어떻게 1960년대 기술로 그 당시 마하 3.5로 날아가는 초음속 정찰기를 만들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말할 그런 거였거든요. 경제성 빵이에요. 제로예요. 근데 하지만 냉전이라는 그 질서에서는 저 자식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다면은 그 국가에 무슨 자원을 쏟아 부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달나라에도 가요. 달나라에도 가고요. 달나라에 69년에 간 다음에 74년까지 간 다음에 못 갔잖아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오버 테크놀로지예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쭉 시간을 다시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도 이제 그럴 상황이 되는 거죠. 2010년대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결정과 이제 판단들이 이제 2025년쯤 되면은 말이 되는 판단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영향이 이제 우리 피부로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보면. 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게 바뀝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글로벌,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됐어. 그래가지고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 유통을 돌리면 돼. 라고 하는 구조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에 일어났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이제 깨져나가는,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깨져나가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그걸 더 빨리 하려는 노력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는 전선들 이런 건 중국에서 갖고 오고 또 어떤 부품은 멕시코에서 갖고 오고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소싱해서 이제 갖고 오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들 너무나 이제 취약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동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야? 그럼 거기 가서 이걸 갖고 오는 게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꼭 하나만 있어야 돼? 아니야. 혹시 몰라도 모르니까 한 두세 개 더 갖다 놓자. 그래서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도 이제 갖다 놓고 더 결정적인 거는 중국이란 나라가 1990년 이후에 한 30년 동안 세계 공장 노릇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 소비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라는 생산 공장, 그 생산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오고 변화를 해봤다면은 이제는 그걸 일부러 띄어내고 약화시키고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 않은 거예요. 애플사가 폭스콘에다가 맡겨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애플사가 상징적인 규모라도 우리 텍사스나 어디다 한번 만들어보자 공장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아이폰 딱 열면 먼저 이제 분해를 해보려고 그러면 제일 장애가 그 특별하게 생긴 그 나사 별 모양 나사잖아요. 미국 내에 그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수입해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유 우리 그만하자. 뭐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이제 덮었었는데 이제는 나사 공장 필요해? 그럼 만들지 뭐. 중국한테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지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지어서 써. 돈이 안 나와. 돈이 안 나오는 건 정부가 해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내려가니까 뭐 투자라는 비용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그럼 미친 짓을 왜 해? 라고 생각하던 게 이제는 서로 합리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 막 중국이 저거 아이폰 안 팔기 시작하면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밖으로 못 가져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럼 미국 내에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의존이나 그런 공급망을 이제 끊으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세상에서 제일 난감한 처지이죠.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약간 책에도 두 가지 다 입장이 다 적혀 두 가지 다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 5월 달인가요? 그 이제 미국 그 국무부, 미국은 이제 외교부가 없죠, 국무부죠. 국무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듣지 못하는 경제 번역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번역 네트워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중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블록을 형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여기 붙어라. 그렇죠. 우리한테 붙어라. 우리한테 안 붙으면 너 재미없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정보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거고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미국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높아졌고 이거를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합의는 미국 정치권의 합의는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타를 이제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미국은 과거처럼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뭔가 중국의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남는 과제는 뭐냐면 중국에 했던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해줄 거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생산량 중에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을 이제 밖으로 빼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럼 그 빼내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일단 생산은 누가 하지?
저 중국의 인건비 저렴한 그러면 딴 데로 옮기면 다 비싼 텐데 그럼 누가 하지?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인도를 비롯한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이미 이제 제일 저렴한 우리가 어떤 산업화 처음에 가면 봉제, 섬유업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미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 신고 다니는 신발 잘 보면 원산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찍혀 있어요. 이제 보면은 벌써들 이제 저부가 같이 이제 저임금 산업들은 중국에서도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와 있는 거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1년에 이 섬유 옷 만들어서 파는 게 한 400억 불 가까이 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면 여기서 남는 과제는 뭐냐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옷을 만들어 파는데 거기에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디자인도 있어야 되지만 미싱, 실, 바늘, 단추 뭐 각종 원부 자재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러면은 그 동남아에서 생산 기지를 이제 그러면 인건비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조직을 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서 미국이나 유럽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그 역할을 해줄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 거예요. 이미 동남아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그쪽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90년대 이후에 동남아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긴 서플라이 체인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일본 친구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한국하고 일본이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계속 사주고 니들이 필요한 게 뭐야?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미국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서 노는 것 어떤 이러한 해상 교역로에 대한 안정성은 우리가 계속 보장해 줄게 라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붙기만 해봐 이런 거. 이거 이제 붙기만 하면 너희들 이제 재미없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중국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자급자족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량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는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소비량이 한 8% 가까이 자급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한 2%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이걸 미국에서 수입하느냐, 유럽에서 수입하느냐 가지고 전 세계 돼지값이 이제 춤을 추죠. 이제 보면. 워낙 또 인거 많으니까. 예. 그다음에 식량도 상당 부분은 중국이 그래도 자급을 이제 하고 있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쉐일 뭐 많다 미국이 많다 그러지만 캐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중국도 쉐일은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생산을 돌리는데 제일 아픈 게 뭐냐면은 중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마지막 소비자가 쓰는 게 말고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돌릴 때 거기 들어가는 각종 그 부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이거를 누구한테 공급받고 있냐면 한국한테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흑자를 보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한중일 삼국을 삼각형을 놓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0이에요. 우리는 일본한테 적자 보죠. 그렇죠. 일본이 그러면 우리한테 저기 흑자 본 만큼을 얘네들은 중국한테 또 적자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반대로 중국에서 메꿔요.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이 사슬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얽히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보기도 하네요. 삼각형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먹고는 살면서 돌아는 간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러잖아. 내가 100원 줄 테니까 너 아이스크림 줘. 그러면 너 100원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떡 사 먹을게. 뭐 남는 건 더 100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돈이 돌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에 파는 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한류에서 생각하는 뭐 과자 무슨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절대 다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중간재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놓치면 한국이 빠져나가면 자기로서는 괴로운 일이에요. 보면. 완제품을 못 만들겠네요. 그렇죠. 완제품을 만들기 힘들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중국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게 반도체죠. 예, 반도체는 세계에서 공급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나라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예, 이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 중국의 대표 기업 알리바바도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도 못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뭐 중국 제조 2025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 성과는 잘 안 나오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한국을 일단 딱 잡아놓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당장 커버하기 어려운 아주 고부가 가치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중고 수준의 네. 어떤 이런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예. 난감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은 저 위에서 이제 정책 결정권자신데 사실은 뭐 잘은 몰라도 되게 답답하신 거죠. 좋게만 생각하면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잘하면 돼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번에 G7에 한국을 초대했잖아요. 예. 가야 돼요. 일단 가야죠. 일단은 가야죠. 일단은 네. 이제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재감이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 6년 네. 정도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보면은. 캐스팅 보트를 줬네. 이거 좋게 말하면 캐스팅 보드인데 네. 잘못하면 양쪽 다 이제 쥐어 터지는 거죠. 이제. 낙동강 네. 오리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양다리를 네. 한국은 원할 거고 미국이나 중국은 나만 선택하기를 바랄 그렇죠. 거고 그런 너 상황인 이제 거잖아요. 거꾸로는 너 그렇게는 안 돼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서 네. 우리를 또 필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그걸 잘 풀어가는 게 결국은 정책과 네. 외교를 네. 하시는 분의 역할인 거죠. 광해군의 중립이가 생각나는. 예. 네. 청나라 갈 것이냐 명나라 갈 것이냐 이거. 이거를 이제 중립을 선택하는 게 이제 좋은 건지 예. 아니면 뭔가 새로운 예. 카드를 또 만들어서 그렇죠. 또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들은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네. 음. 이번에 코로나 대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게 이제 좀 더 인기가 있어진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미국이나 유럽이 대처하고 막 이런 상황, 이렇게 의료적인 그런 보급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참담했잖아요. 참담하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대처나 이런 게 달랐을까?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허점이 많았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실 궁금하더라고요.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이 정상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요? 그 나라들이 정상이에요. 저희 나라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70년 이상 지났죠. 48년 수립됐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전시 국가예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들은 앞에서 총 들고 나가는 군인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을 하는 총력전이잖아요. 현대 전쟁은. 네. 그러면 행정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게 우리 지금 DNA에 우리 뭐 왼쪽이냐 그러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을 떠나가지고 그러네요. 예.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추적하고 뭐 하고 격리하고 그러면은 그거 확인 다 하잖아요. 누가 확인하시죠? 주민센터 계신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네. 집에 계시는 거 맞죠? 그쵸, 앱도 그쵸. 확인하고 불시에 와서 점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동단위에 주민센터라는 이런 행정단위가 운영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가보시면 우리 구청쯤 되는 데 가서 뭔가 민원이나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해결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속속들이 꽉 잡아 있는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읍면 동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력전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사람을 갈아 넣을 준비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조직은 갈아 넣을 준비가 딱 돼 있고 사람들은 갈려질 태세가 다 돼 있어요. 보면은. 맞아요. 아니, 진짜 의료진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진짜. 시지프스 신화가 있잖아요. 네네. 돌을 굴려. 너는 내서 돌을 굴려야 돼.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은 내가 왜 돌을 굴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돌 굴려야 돼? 그럼 어느 돌이 잘 굴릴까를 먼저 뛰어와서 빨리 이 돌이 잘 굴러갈까? 저 돌이 잘 굴러갈까?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체화된 나라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같은 이런 대규모 사태는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라고 딱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커싱을 맞춰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는 대한민국은 아주 특화된 나라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왜 우리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네. 못했냐?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은 우리가 복지 국가라 생각을 하잖아요.
복지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의료진, 병원 이런 걸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환자가 자꾸 병원에 오면은 세금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되도록이면은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거죠. 보면은 관리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천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노인 복지 요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의료 쪽은 상당 부분 이제 계속 감축을 이제 해왔던 요인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이제 스웨덴 그러면은 당장 뭐 무상의료 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 스웨덴 같은 데 가시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보면은 난 죽을 것 같아. 막 갑자기 막 감기가 몸살인 것 같고 이거 근데 병원 가서 약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침도 못 삼키겠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돼요? 병원 가죠.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목이 아파요. 네. 오시면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네 보면 약 드시고 예. 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주사도 한 대 좀 놔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한 대 맞고 네. 바로 말짱해지고 5,000원 내고 나와요. 5,000원 내고 나오죠. 네. 의료보험 다 되니까 약값까지 합하면 10,000원 정도면 네. 이제 될 거예요. 네. 네. 처분 만들 때 또 필요했던 약 좀 더 넣어달라고 하고 막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 내가 아프면 일단 병원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이 간호사예요. 간호사분이 전화를 딱 받고 증세를 듣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일단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그러면 한 3일 쉬세요. 3일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비타민 먹고. 그렇죠. 쉬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있다 또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계속 아픈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일반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주일쯤 있다가. 네, 일주일쯤 있다. 그러면 벌써 한 10일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때 나요. 그러니까 저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취소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나서 병원을 이제 가면은 의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처방을 해주고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낫겠죠. 근데 안 나면 이제 전문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의를 만나려면 다시 일반의가 확인을 해서 이건 전문의 누구한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추천서 써주고 뭐 촬영, 검사 이런 거면 일단은 최소한 한 달 이상, 대부분 석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를 힘들게 없게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암입니다. 내지 이거 중증인데요.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복지국가의 장점이 발현돼요. 무료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허들이 되게 높은 거예요. 보면은. 그 전에 정말 심각한 분들은 이미 세상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 그런 쪽에 맞춰진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리와 복지가 막 절묘하게 어우러진 게 우리나라잖아요. 뭐 실손보험도 껴들고 그러면서 이게 사업과 뭐 비영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의료기관들이 되게 많고 병상도 되게 많아요. 이번에 되게 놀란 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신 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탑이에요. 그렇죠. 이 탑이 왜 탑이냐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종합병원, 동네에 있는 병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병원이 되게 많습니다. 정체불명의 환자복 입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출몰하는 교통사고 전담 병원도 있고요. 성형외과 많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 한방종합병원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병상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그분들이 그래도 다 의사시니까 투입을 하고 감시하고 처치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체계가 갖춰진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그나마 제일 잘 대응했던 게 독일이죠.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상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게 늦었어요. 속도가. 줄이는 게 늦어서. 줄이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독일 사람들 같은 이야기 말씀이 옛날에는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 그 병상 하나에 간호사 한 명은 당연했는데 지금은 3명이 하나를 담당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가보면은 중환자실에 간호사분 3분 계시고 막 이런 식이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체계가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 이제 의료진들이나 체계 자체가 되게 그 고부와 하이로드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2분 진료에 우리는 뭐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척척척척하고 컨테이너 배트 오시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경증을 뭐 분리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외국에도 경증 분리해야 돼. 뭐 중국이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병원 지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병원 지을 필요가. 널리고 널린 게 회사 연수원들이에요. 공공기관 연수원들이고 다 그렇게. 독방이잖아요. 예, 침대 다 있고. 침대 다 있고 화장실 있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또 총력전 국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데 국가가 또 눈부라리면서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또 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경증 환자들 쫙 수용을 해놓고 나니까 중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체육관 뭐 병원을 짓고 대부분 다 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들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다 뭐에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위기 국면에 맞으니까 의외로 장점이 된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또 언제든지 전시를 치를 준비가 돼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야. 공중보건의 네. 세상에 이런 다 전문이잖아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전문의를 저런 월급을 주고 저기다가 막 투입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사회가 굴려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빼고는 하면 없어요. 예, 맞아요. 진짜. 마침 코로나 발병 시기에 그런 공중보건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죠. 왜냐면 이제 그 나가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이게 이제 같이 있는 이런 시기였으니까 나가셔야 되는 분들 잡아놓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같이 투입하고 이런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특유의 여러 가지 이제 자발적인 의식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마스크를 보고 되게 느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뭐가 필요하지? 그러다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마스크가 맞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요구를 하는 거죠. 아 됐고 닥치고 마스크죠. 치고 마스크. 예. KF94 빨리 필요 없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국가가 그거를 무시한다든지 권고를 못 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또 바꿔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 그래서 행동도 많이 이제 거의 락다운에 준하게 이제 각오를 했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약점, 치워야 될 적폐, 무슨 병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비효율 이런 것들이 묘하게 아주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총력전 사회라는 거죠.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70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게 국민들 모두도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하나 생각나는 한창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할 때요. 다른 이제 서방의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잖아요. 되게 잘 대응하고 있다. 근데 한 외신 기자가 저렇게 한국처럼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기도 우리는 하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네. 뭐 주민번호는 뭐 공공재잖아요. 뭐 한 200원쯤 되는 이제 공공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프라이버시 뭐 그런 건 개나 줘. 뭐 이제 그러면은 이거 갖고 있으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어디든지 다 알잖아. 그리고 한두 번 유출됐어요. 쇼핑 하나만 검색해도 계속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마다 이제 네. 다른 거죠. 거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되게 큰 거죠. 네. 근데 그게 되려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IT가 되게 강국이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보면은 1984 같은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막 히어로 막 나 대단해 막 이럴 것 같은 영웅들이 우리는 그냥 동네 그 널려 있는 거죠. 이제 그 주민센터 직원들 막 이런 사람들 피곤해 쩌는 걸로 적군이나 뭐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처리하고 나 퇴근할래 막 이런 네 캔에 10,000원 맥주가 어딨나 막 이거 이제 찾는 이런 모습이 한국 모습이라는 거죠. 보면. 네. 저희 다 어벤져스네요, 진짜. 네, 네.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래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렇죠.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계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유흥업소 갈 때는 QR 코드 찍어서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야 이건 좀 아닌데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이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만 가동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 시스템이 없어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철저하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꾸 쓰려고 하는 유혹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누군가 내가 손봐줘야 될 사람, 뭐 하는지 답답한 그런 것들을 쓰고 싶은 욕구가 경찰이라고 안 들겠습니까? 보면은 일일이 영장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은 바로 다 동선 추적 다 내고 막 누가 누구 만난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다 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 이 효율은 잠시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문 딱 잠궈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요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국가나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어떤 정세나 이런 것들로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가장 걱정이라고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한 달쯤 전에 나왔을 거랑 2달쯤 전에 거랑 지금은 좀 다른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의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국뽕,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당장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다 잡았어. 한 며칠간은 이제 0명도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한 50명 정도인데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인구 2,500만이 손바닥만한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언제까지 이거를 추적하고 이 시스템을 갈아 넣어서 이제 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막 갈아 넣어서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분명히 많은 피해와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사회적으로 감내하면서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른 사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갖고 이거를 누가 우수하다, 누가 이제 우위에 있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사회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각자의 시스템이 있는 거고 마침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칼과 무기가 이 상황에서는 잘 적응을 했을 따름이지. 이제 상황이 다시 변했을 때는 또 다른 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 없었어. 사실 우리가 좋은 거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면 돼. 라고 이제 또 할까봐 이제 그런 건 좀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기민하게 잘 대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선택이 두렵잖아요. 선택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이런 데 대한 좀 두려움은 있는데 뭐 대한민국을 저는 믿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1980년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던 게 의류하고 앨범이었어요. 사진 앨범. 옛날식. 그런 걸 수출했어요? 네, 스티커예요. 기억난다. 한국 앨범이 제일 품질이 좋았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섬유 쿼터라는 거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 의류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한테 수출되는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공장들이 이제 일감이 막 없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70년대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나갔어요. 그럼 쿼터 없는 데 가서 공장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가고. 방글라데시로 첫 번째로 나간 게 지금 이제 K2 그 제품을 만들고 영원무역이에요. 영원무역은 그래서 지금도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큰 외국계 회사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방글라데시로 나가서 아버지 회사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 아버지 회사가 두 번째 나갔고 뭐 심지어 저 카리브해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까지 나가서 다 했던 거죠. 야,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의 시작이네요. 1990년대도 이제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천안문 사태 나면서 미국하고 유럽 회사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버티고 오히려 더 투자를 집어넣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참 리스크 회피하고. 개척자 정신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게 많이 약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저는 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 때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잘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제 뭐 세계 정세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예.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좀 투자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그거를 예. 박사님 2부에서 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할 거 많죠? 많죠. 네, 2부 꼭 듣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돕기 있게 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전쟁 중이잖아. 예. 전쟁이죠, 전쟁. 네. 네, 2부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